사자보이스 정치쇼인 사자토론 네분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국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건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할까부터 봤는데 요거 내란 전담 재판부. 일단 이게 간다 만다 고 스톱 했는데 이제 고루 어제 최종 결정 난 거죠. 예, 김명기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사인했으니까. 이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 예. 공개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니 근데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강 부대변인, 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빗발되지 않도록 당정대간 조율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직 순방에서 돌아오진 않으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교감을 정확히 뭐 디테일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실도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24년도에 그 일반 형사 재판의 그 영장 실질심사 기각률을 보니까 예. 22%밖에 안 돼요. 근데 예. 3대 특검은 47%예요. 거기다 뭐 한덕수 총리, 뭐 박성재 장 이런 사람들이 증거 인멸한 어떤 정황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기각되고 그래버리고 예. 사실 이제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1심 때부터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좀 있잖아요. 재판이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이 항소심부터 들어가는 게 맞고 그렇다면 그 타임테이블상 지금 정도 시작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주민 의원.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는 12.3 내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내란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조차도 이제 그 내란에 소위 말하면 오염됐을 수가 있다라는 의심은 전에부터 있어왔고 그런 의심을 좀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 좀 있어왔죠. 특히 이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예산해서 풀어준다든지 그 이후에 이제 재판 진행이 내란이라는 사건의 엄중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장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은 조금 더 독립된 어떤 법원 내부의 권력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된 재판부에 의해서 이 사건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이제 내란 특별전담 재판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왜냐면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확정졌기 때문에 이건 의석수로 봤을 때는 국민의 막을 방법 없고 가는 거죠. 예. 아주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그 후퇴시키고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건데 예. 저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 사실은 특별재판부잖아요. 우리가 전담 재판부라는 건 가사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내란이 무슨 밥 먹듯 일어납니까? 그냥 이 사건 하나를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죠. 특별재판부가 원래는 뭐 그래서 1심, 2심, 3심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3심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이미 재판이 6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1심은 그러니까 거의 뭐, 1심은 거의 끝나가니까 갑작스럽게 2심부터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논리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야 사법부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도 다 핸드폰 제출하라고 그러고 사법부도 내가 보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있고 국민들 가운데서도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주장하는 건데 이런 주장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조지 오웰에 쓰던 동물농장에 보면 4발 달리고 날개 달린 짐승들은 다 우리의 편이고 2발 달린 동물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그것이 사법부가 됐든 아니면 무슨 검찰이 됐든 언론이 됐든 국민이 됐든 우리 주장대로 안 해주는 사람은 다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냥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밀어붙이시겠다니까 뭐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그 저 핸드폰 다 제출하라고 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검찰, 국민들, 언론인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그게 별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국민의힘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건 이제 결국 민심과 여론이 따를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에서 결국 좀 속도 조절하고 신중하게 하려다가 다시 지금 꺼내든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유는 아까 많이 드셨지만 제일 큰 건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 개딸층에서 이야기하는 야 전두환 또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면 어때? 윤석열이 또 거리를 활보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윤석열이라는 악마화된 그 계엄 주도자가 시내를 활보하는 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뭐 이런 저는 우려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석방을 해주는 것은 재판부의 독립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한번 석방을 시켰다고 그래서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또 석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지나친 억측이고 또 판사가 결정해서 석방을 시켜서 그 사람이 돌아다닌다 한들 그게 사법 시스템에서는 허용된 내용이고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피의자 인권 신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내란 계엄을 저질렀던 나쁜 짓을 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이 돌아다니는 건 못 보겠다. 그것이 여론으로 막 비화가 돼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을 만나는 것은 제가 볼 때 견강부회가 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더 나가서 이건 내란 혁명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월 혁명 해가지고 볼셰비키가 그 정권을 잡으면 있던 거 모든 제도 다 갈아엎기 위해서 혁명재판부를 만듭니다. 혁명재판부에서는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처벌하고 싶은 처벌하고 쫓아내려면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막을 힘은 없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거다. 저는 민주당이 계속 헛발질하는 연장선이 있다고 봐요. 잠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 기간이 1월 18일 만료되니까 네. 그때까지 지금 선고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결심은 해도 뭐 내란 특검에서 다시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잖아요. 뭐 그 전에 이제 주거지에 붙여서 보석할 수도 있고. 저 김근식 당협위원장. 예.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석방되면 네. 송파구청장 선거 치르기 좋습니까? 서울시장 선거나? 그거 아니래도 이미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뭘 저희들로서는 그게 뭐 저희들로서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개선하는 게 낫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반대요. 궁금한 게 저 강성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걱정하는 것에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면 민주당 의원들 속으로 웃을 것 같은데 선거 그냥 좋아하겠지. 지방선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건 아니고요. 예. 위헌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혁명재판부까지 얘기하셨는데 이 법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특검법처럼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가 아닌 판사를 데려와서 하게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건 배당 절차에 대한 새로운 트랙을 입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셨던 무슨 혁명재판부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절차를 입법적으로 설계하는 게 그러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이 드러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셨겠지만 무작위 배당만을 써온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법원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담 재판부 지정 방식도 있고 아니면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를 찍어가지고 배당을 아예 주기도 합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는 이미 무작위 배당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왔어요. 그래서 입법적으로 배당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없었던 일을 또 새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위헌성 시비는 전 없다고 보고 과거에 법무부 검토에서도 위헌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예. 그거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정도라면 배당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이게 원래는 무작위 배당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특별한 찍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거 자체가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평등성 뭐 이런 부분에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문성 있는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담 재판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당 지도부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관계없이 누가 얘기한 대로 내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내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그 사람만을 찍어서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처단하겠다는 건 이건 공산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정무 구속영장 이거 뭐 기각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증거인멸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면 이분은 이미 거짓말도 했고 증거인멸도 했어요. 아니 전에 뭐 김주현 민정수석,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왜 삼청동 안 가요? 대통령도 없는데 갔냐? 그러니까 연말이라서 한 번도 안 가봐서 갔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갔습니까? 아니 계엄의 정당성이 담긴 문건을 들고 이걸 상의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용시설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건도 보고받고 또 이것도 잘못된 것을 아니까 문건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증거인멸도 하고 거짓말도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불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하지 못하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구속 수사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니 왜 이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저는 국민의힘에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비판하니까 오히려 이런 내란 공범들을 좀 보호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강 대변인 말씀대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기분 나쁘면 그건 내란 전단 재판부 말고 또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전담 재판부를 또 만들겠네. 다른 거잖아 이건. 법에는 거죠. 그것도 만들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법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혁명재판부적 발상이고. 아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는 아까 내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줬어.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처음에 신중하게 하다가 두 번째 와서 2심부터 하겠다.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토너먼트 막 경기를 해요. 8강, 4강 올라갔어. 근데 이런 보니까 4강에 올라간 놈이 이게 우승 못할 것 같아. 너 나와. 이게 어떻게 사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려면 1심부터 하든가.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우리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법 독재 만능주의입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 안 되니까 구속영장 발부시키는 재판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1심에서 형량이 제대로 안 나오면 2심에서 형량 높게 나오는 걸로 바꾸겠다. 그다음에 재판기간이 길어지니까 재판기간 빨리 하는 걸로 바꾸겠다. 이게 어떻게 재판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민주당의 심부름꾼들이죠. 그게. 특별재판부는 뭐 민주당이 찍어서 판사를 A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 중에 추천위원회를 다 우리 다시 사람으로 또- 집어넣죠. 다시 또 그게 해온 골라서 만들게 돼 방식이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판사를 찍는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가 뭘 전담으로 했던 재판부인지 아시잖아요. 식품이에요, 식품.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잖아요. 무작위로 돌리는데 그럼 아니 재판부가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배당을 해놓고 나서 관련된 사건들 다 그쪽으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사건 진행하는 거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에다가 거의 뭐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 변호인들한테 끌려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왜 달려갑니까 국회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는 저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재판 진행하는 과정도 지켜보면 참 답답해요. 저걸 재판으로 하고 있어.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식은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OECD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부분은 위헌성이 없고 재판 배당 절차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뭐 하실 수 있으니까 하세요. 뭐. 자,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수가 안 되잖아. 예. 그럼 총선 이기든지 그러면. 예. 할 말 없습니다. 누가 지고 싶어졌습니까? 가슴 아픈데 염장 지르시네 완전히. 아직은 전담 재판부가 아닌 어제 여기 어디지? 여기는 이제 지기현 재판부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뭐 많은 얘기를 했어요. 특히 어제 뭐 지난 5월에서 뭐 6월에 뭐 삼청동 안가에서 술을 마셨는데 뭐 무릎을 꿇었네 만에 이런 얘기를 나왔거든요. 여인영 정 방첩사령관 어제 법정 증언부터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명령권, 뭐 재정 명령권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고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군이 계엄 훈련을 왜 안 하냐면 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군이 하는 유일한 계엄 훈련은 그 뭐 연합연습하고 을지연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저 사령부급에서 토의식으로 해서 한두 번 잠깐 하고 맙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대부분 다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제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했죠. 특히 요거 이제 내가 무릎 꿇고 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뭐 요 얘기만 하던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증언이라고 해서 하는 거였을까요? 이거 강성필 부대변인? 재수의 딜레마인 거죠. 네. 이제 상황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아 이제 저도 이제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은 저질러지긴 했지만 이걸 사전적으로 모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강력하게 계엄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뭐 홍장원 차장에게 위치 추적도 부탁하고 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부탁하고 홍장원에게는 체포 명단 예. 보여주고 또 선관위 서버도 탈취하려고 했고 다 결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런 말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은 또 다른 증인 한 명에 의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월이니까 되게 오래된 얘기다 이 얘기인 거군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무릎 꿇는 게 절대 계엄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이거 위헌이에요. 위법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니라는 군이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그건 약간 아니라는 거잖아요. 농구가 다르잖아요. 이유가 무릎 꿇는 이유가 뭐라고 아니 그랬어요? 절대 안 돼요라고 한 사람 치고는 실질적으로 계엄 관련된 행위들 다 했잖아요. 방금 네.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는 그냥 그 군이 준비 안 됐다는 이유로 좀 만류하긴 했지만 절대 안 돼요라는 건 아니었던 취지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사실 저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 딱 하나. 뭐요? 5, 6월 달부터 계엄 얘기했다. 아 삼청동 안 그래서 네. 준비 안 된 대로 한 거죠. 저 무릎 꿇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텐데 예.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한 그 무릎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반대는 한 거잖아요. 반대했다는 게 뭐냐면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예. 충안고 선후배 사이고 좀 막역한 사이일 거 아니에요. 술도 한 잔 먹고. 근데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이거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이거 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는 나중에 가서 좀 미안한 거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낀 도끼네요. 제가 볼 때. 이제 와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 보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과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 군 그 수뇌부하고. 근데 이렇게 사적 채널로 움직이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무릎을 왜 꿇습니까? 무슨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이거 보니까 아 이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예. 그리고 무슨 공적 자리가 아니라 공적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과 그리고 군 나라를 지키는 군 그 사령관 사이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아 형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잠깐 그날 술자리 보니까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 당시 경호초장일 때죠. 네. 그럼 세 명 다 충안고 선후배잖아.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자기가 이제 제가 좀 반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사후 수습에 들어간 거예요. 특정고등학교 얘기하는 거 그 학교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네, 아무 그렇죠. 잘못이 없는 거죠. 근데 야구 잘하는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런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 채널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서실장 그 경호실장 시키다가 그 국방장관이 반대하니까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국방장관을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굉장히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사적 채널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다. 심지어는 군조차도 그러려고 했구나. 이게 하나회도 아닌데 이걸 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참담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한 것도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이잖아요. 그것도 지난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하고 이런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도 이제 우리 관계 끝났구나. 충원국을 모으고 가네. 다 끝났다 이제.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 뭐 무릎을 꿇었네 말렸네 이것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그냥 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뭐 조금이라도 만류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나 본데 뭐 이미 핸드폰 메모 충격적인 메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아마 관여했을 거고 충실하게 준비하고 뭐 진행하는데 역할을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올 건데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이 계엄이랑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걸 무슨 작전을 뭐 막 이렇게 막 잘 짠 게 아니라 술자리에서 말아 돌려 이렇게 해서 회식하고 술 마시다가 얘기가 나왔다. 야 외부 기획자가 있었겠죠. 그런가요? 노상원 같은 기획자들. 알겠습니다. 저 광고 듣고 3부에서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제 있었던 저 내란 관련 재판 하나 더 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있었습니다. 원래 계엄 관련 물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헌재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이가 뒷주머니인가요? 양복 안주머니에 꽂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와서 보니까 있더라.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었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근데 얘기했어요. 헌재에서 내가 위증한 것이 맞다고. 그 얘기는 역시 CCTV나 이게 공개됐잖아요. CCTV 그 CCTV 본인이 화면에 딱 보니까 아 이거 몰랐다고 하기가 너무 민망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을까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네. 다른 어떤 내란 공범들과 우두머리 변호인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조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쨌든 CCTV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해서까지 계속해서 몰랐다라고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고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관련된 이 처벌과 네. 위증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증은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일종의 뭐 육창 골달처럼 이거 위증죄 인정하고 나머지를 방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뭘 방어하고 부정하고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압수수색해서 이제 경찰이 분석을 했을 때 소환 조사를 하는데 한덕수만 부른 게 아니라 장관 포함해서 3명을 동시에 불러요. 서로 말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더 황당하고 답답한 게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 정국이나 또 탄핵 정국에서 대행까지 했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한 거잖아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국민들 보고 결정이 나오면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뭐 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속 엄숙하게 표정 지으면서 그 얘기하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는 되려고 막 후보 바꿔치기는 막 하고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나쁜 사람. 나쁜 X라고 불러보고 싶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대선 진 다음에 다른 거 뭐 대선 자금이라든지 뭐 다른 문제로 뭐 영장실질자 받는 경우는 있어도 대선 후보가 내란과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실질자 받는 일이 벌어지고 전직 대통령 내란으로 수사받고 이번 후보도 내란으로 수사받으면 그 50년 넘게 관료 생활 한 분의 이제 사실은 인생의 결말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 참담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직을 걸고 반대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의 습성 같은 거죠. 만약에 김종혁 최고나 김근식 당협위원장이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궁궐 기둥에다가 머리를 집 박아서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저는 빼세요. 아직 그 급이 아니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료주의 50년에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죠. 정권이 교체돼도 계속 승승장구했던 분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총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료주의의 이 무사안이란 수능주의라고 할까? 그게 참 이렇게 인생의 결말을 가져와서 개인적으로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좀 돌 좀 던지시고 거리는 화염병도 좀 던지셨던 분이시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 약간 그
수능하는 관료와 대비되는 이 야생의 기질, 정치인의 기질. 그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될 책임은 국무위원들한테 한 더 크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맞아. 군인에게 더 크게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저는 뭐 옛날에 무슨 뭐 학생운동권을 뭐 운동을 했었다 안 했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 아니에요. 공무원들. 예? 그렇게 고위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 말고 그렇게 고위 공무원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 자기를 이렇게 평생을 잘 먹여 살려준 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지. 그 자꾸 얘기하면 우리끼리 내부에서 욕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인들도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 전 사표 내겠습니다. 강호필 뭐 사령관처럼 와 돌아와서 이거 말 안 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말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가 뭐 국무위원들도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그러면 나라가 조금 더 그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국무회에 참석한 멤버들 중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김문수 장관도 없었어요. 그렇네. 그잖아요. 만약에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갖고 있는 네.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아요. 이 관료가 뭐 행정 잘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예. 그래서 관료 출신들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거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갑자기 안 됩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은 좀 다르니까 사고가. 예. 맞아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진짜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때 했던 이야기들 얼마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 카메라 막 놓고 국민들 사이에 법을 지키라고 막 자기는 법 다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황당한.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 왜 임명을 안 하려고 했는지 임명할 총리 뭐 임명 안 하려고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 아 뭔가 지금 더 격한 왜 말이 그런 줄 나올 것 아세요? 같은데. 그 겨울에 저희 계속 집회 나갔어요. 아, 계속 집회 나갔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겨울이 벌써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했으면 12월 3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렇거든요. 그 계엄 1년 되는 날 민주당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걸 할지는 다 알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별로 안 궁금해. 사실. 예? 궁금한 건 국민의힘이죠. 자 어제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계엄 1년을 맞아서 윤 전 대통령 절연이라 계엄 사과해야 된다 논의가 있었습니까? 최수진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하나도 없었다. 요즘 뭐 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이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지금? 메시지, 그러니까 꼭 메시지를 내야 된다, 뭐 이걸 또 떠나서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됩니다. 뭔가 토의라도 좀 뭐 하고 뭐 시끌시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고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냥 밑에 의원들은 아예 뭐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회에서 알아서들 하시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네. 최수진 대변인 뭐 말씀으로 따지면. 당대표가 알아서 하라? 예, 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1주년 맞아서요. 아마 보나마나 지금 모든 방송국 신문사들이 특집을 다 준비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다큐멘터리, 저희도 다큐멘터리 다 나가고 그날의 진실에서 쭉 나갈 텐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건 분명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절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당 지도부도 아마 비슷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메시지는 낼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낼 거라고 봐요. 근데 굉장히 두리뭉술이로 이른바 강성, 극우 이런 분들 감정 건드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내는데 그런 건 내나 마나요. 내나 마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감정에 불만질이거든요. 그 계엄 비상계엄 잘못됐는데 탄핵도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한국민에게 그렇게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피해를 준 데 대해서 통속의 염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해서 그거 일본 땅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야 니네가 얘기하는 그 사과 통속의 염이 진짜냐? 거짓말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온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비상계엄 잘못됐는데 탄핵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일본에서 그동안 수십 년, 80년 동안 해왔던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아예 안 내는 게 낫고 저는 확실하게 이거 잘못된 거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우리도 절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우리 김종혁 측에도 오셨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어요. 갔었어요 두 분? 가야죠. 우리 그렇죠. 당에 충성합니다. 근데 오전에는 이제 나경원 선거기획단이 와서 강의를 했고 네. 오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와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일관된 기조가 있어요. 싸우자요, 싸우자. 뭉쳐서 싸우자. 좋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싸울 수 있죠. 근데 정치의 제1야당이라는 건 싸우는 게 목표는 아니죠. 싸우는 건 수단이죠. 목표가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지. 싸움을 목표로 한 그 정당이라는 건 그건 극단적인 정당들. 그러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선명한 당론만 계속 가져가면서 싸우겠다는 걸로 하는 게 적군파 같은 거예요. 그런 건. 그러니까 싸우자라는 것만 계속 지도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거기 있는 상당수의 당협위원장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고개를 좀 쳐박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당무감사는 곧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당성 평가 안 그러니까 됐는데. 저는 이 싸우자라고 하는 이 지도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다가오는 계엄 1년에 과연 확실한 국민들의 정말 신뢰를 받을 만한 계엄과의 단절, 윤석열 부부와의 단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김종혁 최고나 저나 주장을 할 겁니다. 절연해야 된다. 그 절연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금 재선 의원 그룹에서는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를 면담을 해서 12월 3일을 맞이해서 확실하게 절연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도가 됐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흐름이 있고 또는 그 초선도 그런 흐름이 있고 또는 각 그 지금 당협위원장 산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가 우리가 또 참담하게 실망하지 말고 예.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장동혁 대표 꼭 저희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힘드시겠습니다. 들어줄 것 같습니까? 들어주길 바라면서 계속 일주일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에서 사실 이제 큰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미 월간 한 달 전부터 전략 메시지, 일정, 그치. 퍼포먼스 다 조율합니다. 이미 준비. 왜냐면 이게 그냥 오늘 가서 내 무슨 말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장소 섭외라든지 인력 동원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물품 준비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미 한 달 전에 전략 단위에서는 끝나고 인터뷰 계획도 잡아놓고. 한 달 동안은 그냥 이것을 실행하는 건데 이미 실행 계획이 나와 있어요. 누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전략 메시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청년들에게 너무 고맙다. 이거는 정확하게 계엄을 계승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근식 위원장님 같은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어떤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이 11월 3일 날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 박스권에 갇힌 20%대의 지지율이 뚫을 것이다. 근데 위로 뚫은 게 아니라 아래로 뚫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12월 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가가 담긴. 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뭐 내란몰이 하고 있다. 예. 뭐 계엄 뭐 방법적으로 조금 뭐 잘못된 것 그 정도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1년 전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도 국회로 가면서 차 속에서 제 짝꿍한테 전화했어요. 딸하고 집에서 나와서 딴 데 가 있어라. 나 오늘 못 돌아가고 앞으로도 못 돌아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죽을 각오하고 거기 모였고 총동 군인이 유리창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복도를 활보하고 있었고 시민들 몸으로 총을 맞고 몸으로 장갑차 앞에 서가지고 장갑차 멈추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별거 아니다. 윤석열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사법부도 아마 그날 불법성을 인식 못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럼 왜 그때 국회에 가서 총을 몸으로 맞고 그럽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저희가 내란전단 특별재판부나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 보고도 제가 제발 좀 절연하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 진짜 궁금한 거. 그 어려워요?
뭐야? 아니 비상겸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습니다. 윤호개인 안 해요. 저희가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대통령선거 안 믿어요. 그게 어려운가? 어제 장동혁 나 대표 당대표 시켜주면 잘할 것 같은데. 어제 워크숍에 와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고개를 밟고 네.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밟고 하나를 주면 세 개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도저히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건데 결연한 의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한테 고개 숙이자는 한 겁니까? 국민들께 고개 숙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장 대표는 그 사과를 민주당에 대한 사과로 그러니까 받아들인.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그 일부 강경한 우리 지지층만 상대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당에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고개 숙이자는 게 전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박주민 의원하고 강승표한테 고개 숙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는데 국민들이 고개를 더 숙여 그러면 더 숙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고개 쳐들면 안 되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어저께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선될 때 전환길 TV에 나간다든가 뭐 자기를 지지한 분들이 상당히 강성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잘못된 게 뭐냐 윤호개인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지지도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강성 지지층들마저 등을 돌려버리면 난 갈 데 그러면 없다.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저러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가 확 깨고 나가야 돼요. 알을 깨고 껍질을 벗고 나서서 이거 아니겠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 당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돌을 던지셔도 좋은데 제가 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러면서 밀고 나가시면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글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선필 부대변인한테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이 조건이 붙어요 앞에. 이거 무슨 어떤 조건일까요? 저는 이제 필요하다면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27일 날 올라오고 아마도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과가 내란 일주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날짜로 보면 그래요. 네. 2일이나 3일 막 그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월 3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국민적으로 내란 일주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동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모습에 대해서도 또 비판적인 여론이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저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란과 관련해서 많은 어떤 영장이 기각되고 어떤 내란 재판의 어떤 진행 상황이 더디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12월 3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좀 제대로 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게 곧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필요하다면이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당부는 민주당이 말이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근데 계속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라 그러면 이 당은 해산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로 상대 당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최대한 내가 속된 말로 울거먹겠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더 씌워갖고 저 당을 완전히 그냥 절멸시키겠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당 대표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그러면 울거먹지 못하게 제대로 하셔야죠. 근데 아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울거먹는 당에서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어떤 합리적인 당원들이 있어요. 야 이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당이 무슨 한두 사람의 당입니까? 그 민주당은 정청래의 당입니까? 아니면 우리 장동혁의 당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추경호의 당도 아니고 김병기의 당도 아니에요. 이 당은 그동안 오랜 역사를 거쳐서 해왔던 우리 당원들의 당이고 나름대로의 그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 니네 당 다 해산해버리겠어.
헌법 소원 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는 존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사법적 정의라는 측면을 벗어나서 자꾸만 정쟁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어쨌든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국민의힘 당 지도부 밖에 정의로운 목소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대응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한테 반응하십니까? 아니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또 이런 김yook 최고 같은 분들의 또 목소리가 또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짧게 하나 볼게요. 그거 저 1인 1표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1인 1표제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대의원의 표가 너무 가치가 높게 설계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제가 전당원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수석 최고할 때.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될 줄 알았는데 아마 논의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1인 1표제로 갔을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당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수년시킨 것 같습니다. 예. 자 짧게 예. 이 논란의 본질은 뭡니까?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따라하기죠. 그러니까 당을 확실히 장악해서 권리당원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결집시키고 그러면 1인 1표로 하면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결과 확실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에서는 이겼지만 대의원에서 졌기 때문에 1인 1표로 하면 정청래 대표의 이재명 따라하기로 당대표 또 하고 대선 후보 되고 또 재수좀 대통령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대권 가도의 자기들 스케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알겠어요. 권력 투쟁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